트럼프 미국 바로 알기. 혹시 이 제목이 황당하게 혹시 들리십니까? 미국은 미국이고 트럼프는 미국은 뭐야? 그거는 우리가 한국전쟁 이후에 한 50년 정도 알고 있던 미국이라는 우리의 상은 희미해진 지 오래고,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고요. 그런 미국이 어떻게 달라져서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험한 꼴을 앞으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한테는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주의를 그냥 줄여가지고 트럼피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트럼피즘의 문명사적 의의라고 한 거는 되게 거창한 표현을 공연히 쓴 게 아니라 트럼프와 트럼프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럴 만한 배경하에서 나왔다는 거. 그걸 이해하면은 이게 왜 더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목적은 애국 시민을 위한 부국적 국제적 지혜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이제 국제정치학은 그냥 전공 필수처럼 들어야 알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트럼피즘의 개념과 배경, 구체적으로는 한랭전, 즉 90년대 소련이 해체되면서 시작된 그 이후에 30여 년 동안을 우리가 보통 탈냉전이라고 부르고, 그 탈냉전이 한 30년 만에 끝나갔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완전히 끝장이 났죠. 탈냉전 시대는. 근데 그 시대가 인류사를 통틀어서 전문가들 표현을 빌면 아주 특이한 시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문명사 이대로 한 80년 동안 세계 대전급의 전쟁이 없었다는 거. 그게 아주 큰 차이고, 그 다음에 탈냉전 동안 우리가 누렸던 거는, 그러니까 과거 공산주의, 공산권 사람들이 이 공급망에 들어오면서 그 저임금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낮은 물가의 혜택을 많이 누렸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적의 개념이 모호해졌죠. 요즘에 간첩이 어딨어 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렇게 30년을 보내면서 사실은 우리 발밑이 꺼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한 30년 만에 깨닫게 된 거고, 그것을 트럼프가 가장 확실하게 일찍부터 판을 흔들 거라고 했습니다. 트럼피즘을 저는 두 개의 축으로 오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대외적, 대내적. 전략의 핵심이 어떻게 되고 있나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의 행보를 좀 오늘 자세히 나중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선택에 굉장히 창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구한말에 그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비서구권 중에서 근대 국민국가를 성립시키고 그래도 승승장구한 유일한 나라인데, 그 19세기 말에 일본이 한 선택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 당시 영국과 러시아, 제정 러시아의 엄청난 패권 다툼 속에서 영국 편을 확실히 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당시 서구 열강들의 최대 고민인 러시아의 남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데, 이쪽 동북아 쪽에서 그 역할을 해줄 그 역할을 일본이 확실하게 담당을 한 겁니다. 운명은 거기서 갈린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예를 들면 거문도를 좀 조차하자고 조선 왕조에 했을 때, 조선 왕조는 그 오랑캐한테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거문도가 영국에게 조차됐다면은 뭐 한반도의 운명도 정말 전혀 달라졌겠죠. 그래서 지금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이끌어가고 있는 일본의 모습을 보면은 그 19세기 말 일본과 우리의 그 선택의 차이를 느끼게 하는 그런 측면이 많아서 새삼스럽게 일본은 우리한테 많은 창조가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피즘은 하나의 시대현상이다. 트럼프의 개인의 어떤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시대현상을 이해해야 되고, 무엇보다 미국인들은 왜 트럼프를 선택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탈냉전 30여 년의 부작용,
반작용, 역작용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90년도에 독일이 통일됐고 91년 말에 소련이 정식으로 해체됐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동구권이 와르르 다 공산권이 무너졌죠. 그리고 나서 미국은 체제의 승자가 됐고 냉전 승리 후에 그런데 미국도 전지전능하지 않잖아요. 큰 실수들을 했어요. 그것을 저는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역사의 종언. 91년도에 프란시스 후야가 이제 더 이상 체제 경쟁은 없다. 자유민주주의가 획적으로 이렇게 이제 퍼지기만 하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의 종언이에요. 더 이상 더 나은 역사를 위해 가지고 계속 경쟁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올라가고 하는 이제 시대는 끝났다. 그냥 옆으로 평준화만 되면 된다는 이런 식의 의미였습니다. 근데 이 낙관론이 큰 독이었죠. 역사의 종언은 정말 개뿔 같은 소리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 낙관론이 큰 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냉전이 끝난 그 직후에는 미국이 그 자유민주주의 전파자라는 그런 사명감, 자부심 같은 게 있었을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이제 퍼뜨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된 거죠. 가장 결정적으로는 1990년 이제 냉전이 막 끝난 직후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사담 후세인 이게 이제 1차 걸프전이 시작된 것이었는데 이때는 이제 아버지 부시 때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아주 그냥 짧은 시간에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정리하고 이제 오히려 이 중동의 여러 가지 세력 균형 같은 것을 조금 현명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전지적 시점에서 보면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나름 그걸 또 잘한다고 한 거였겠죠. 미군이 눌러앉은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여러분 메카하고 메디나라는 이슬람의 성지가 있는 곳이고 이 사람들이 1932년에 건국을 했으니까 사실은 이란 같은 나라에 비하면은 굉장히 이란이 페르시아 제국 같은 걸 경영할 때 이 아랍인들은 오아시스 근처에서 뭐 유목하고 약탈이나 하던 이런 사람들이라는 차별의식이 이란 사람들한테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란을 중동의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이란 사람 만나면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마치 한국인이 중국인이나 일본인을 오해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신뢰라고 해요. 일단 인종도 다르고요, 언어도 다르고, 근데 문자는 똑같이 쓰죠. 그거는 7세기에 아랍에게 이란이,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침공을 당해서 완전히 그 지배를 받게 됐고, 다만 이제 원래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 같은 그런 자기들의 종교나 문화가 있었는데 이슬람을 받아들여서 이슬람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란 사람들은 그 남을 평가할 때 그 아랍 사람처럼 굴지 마라 하는 이런 식의 이게 욕이랍니다. 거기서는. 예. 그래서 이란은 그런 그 굉장한 상처받은 자부심이 있고 이게 역으로 엄청난 패권의식과 자부심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사실은 그 제국의 후예가 그 아랍에서 그 약탈이나 하고 살던 이 쌍것들한테 지배를 받았다는 더구나 종교까지 받아들였고 말로는 이슬람을 우리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렸다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굉장한 상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자기의 존재 증명을 하려고 하는 이거는 뭐 인간의 그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아파, 스니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좀 헷갈리죠. 근데 그냥 쉽게 순하다, 스니파, 그다음에 세다, 시아파 이렇게 한번 외워보십시오. 시아파는 이란의 종주국이고 굉장히 근본주의자들이고 훨씬 더. 그다음에 스니파는 사우디가 맨주이고 대부분의 아랍국들은 스니파가 많다고 합니다. 하고 떠나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군을 그냥 정착을 시켰어요. 이게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시아파들 특히
쪽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이런 성지가 있는 곳에 미군을 주둔시켰다는 이런 반감을 샀고, 그 다음에 이라크 체제가 붕괴되면서 이 사실 이라크는 특이하게 지배층은 순위파인데 그 이 이라크의 그 사담 후세인 정권이 사실 악당이긴 한데 이 시아파를 그래도 어느 정도 억누르는 해주고 있다가 이 사담 후세인 체제가 마구 흔들리니까 이 민병대들 시아파 근본주의 민병대들이 마구 활개를 치고 하면서 이제 그 뒷배가 되는 이란이 득세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러면서 이제 이 중동 사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얘를 잘 아시는 9.11 테러의 배후로 찍혀서 2011년 오바마 때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서 이제 참살된 빈 라덴 있죠. 그 사람은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이고 사우디 갑부 가문의 그 자제로 대단히 부유하게 자랐는데 젊은 시절에 이 극단주의 이슬람에 빠져가지고 이제 미국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그 중동 사태가 꼬이면서 2001년 그 엄청난 그 뉴욕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 이걸 계기로 이제 미국은 중동을 우리 자유민주 체제로 손봐야 된다 하는 이런 식의 여론이 확 힘을 얻었고요. 그때부터만 따져도 전쟁 비용이 1경 2천조 원 이상이 들어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2001년부터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을 치렀어요. 20년 만에 거기서 나온 게 아프가니스탄을 철군이었잖아요. 그게 저기 바이든 때였는데 그때 철군할 때도 철군은 뭐 계획된 거였지만은 얼마나 허술하고 그랬는지 엉망진창으로 그 철군을 했잖아요. 뭐 엄청난 무기를 다 놓고 내리고 그다음에 미군 쪽에 협력하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막 우리가 옛날 그 베트남 그 전 끝날 때 봤던 그 아비규환이 다시 한번 연출되고 그래서 학자들은 그걸 보고 아, 저 미국 저 별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저쪽 그 미국의 경쟁자들에게 하게 했다. 그 푸틴에게도 이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손보려고 하는 그런 결단을 내준 계기가 됐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게 이제 일단 지난 30년 냉전 동안에 미국이 벌인 패착 중에 가장 첫 번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제 의견이 강하게 들어간 건데 소련 해체 직후 그러니까 91년부터 약 10년 동안 러시아가 상거지가 됐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얼마나 순진했냐면은 그러니까 소련이 우리가 소련을 평화적으로 우리가 그 소련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80년대생만 돼도 그 90년대에 얼마나 그 거짓 같은 상태로 살았는지 다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 끔찍한 기억을 아주 다들 상처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40대 이상이 되면은 뭐 푸틴이 최선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대안이 없고 그 다음에 푸틴 덕분에 그래도 우리가 사람꼴이 됐다, 나라꼴은 됐다 하는 이런 마음이 제일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 90년대에 세계적인 그 소련의 클래식 음악가들이 유럽의 거리에 악사가 돼야 됐고 우리나라에는 여대생들이 화류계로 돈 벌러 오고 그 다음에 고학력자들이 한국에 그 일용직 노동자로 오는 그런 시대가 벌어졌던 거죠. 그 시대가 왜 끝나냐면 유가가 오르면서 러시아가 이제 조금 먹고 살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냉전이 해체되면서 국가가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들을 그 머리 잘 돌아가는 아주 영민한 영악한 그런 올리가르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 사람들이 그 좀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잘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엄청난 이제 거부들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거를 푸틴이 다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을 러시아 사람들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제 지인이 남자 지인이
찜질방에서 지방의 한 지방도시 찜질방에서 그 일용직 노동자로 보이는 러시아 사람들을 만났대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거는 고르바초프밖에 없길래 고르바초프 이랬더니 그 아저씨들이 갑자기 표정이 확 변하더니 고르바초프 푸친이 이런 푸친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더랍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련 해체 직후에 러시아의 10년을 사실 서방 세계는 그냥 이용해 먹었지 거의 방치한 것 같아요. 이 푸친 것이 러시아의 푸친 같은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장기 집권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제 세 번째는 제가 굉장히 강하게 느끼는 건데 제가 이제 중국학 전공자다 보니까 서구인들이 중화문명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무지했던 것 아닐까. 예. 한마디로 좀 만만하게 본 것 같아요. 키워져 봤자 어디까지 가겠어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었을까. 저는 지구상에서 중화문명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 겪어봐서 알고 오죽하면은 김일성의 유훈이 중국은 믿지 말라, 중국은 믿지 말라 하는 거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남한 사람들은 훨씬 중국에 대해서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20대에 무슨 노택동의 대장정인이 뭐 중국의 붉은 별 이런 책 읽으면서 보낸 그 80년대 대학 생활을 한 사람들 그 세대들은 중국에 대해서 기본적인 아주 낭만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 순진해요. 그에 비하면 북한의 그 김씨 정권은 훨씬 더 그 아주 냉철한 중국에 대한 냉철한 이해를 체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고 다만 이 남한은 중화문명에 대한 아주 학술적인 이해를 지구상에서 그래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중화문명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모든 것은 세상의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고 그 중심으로부터 좀 가까운 게 있고 먼 게 있고 멀수록 오랑캐고 한 기본적인 이런 식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서구인들은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부유해지면 자유화될 것이라는 이런 택도 없는 기대를 서구인들은 하게 됐고 그게 드디어 이제 파산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기대를 트럼프는 일찍부터 판을 흔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요는 미국으로서는 감당 불가능해진 탈냉전 비용이 누적된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무한 개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임금을 찾아가지고 미국의 제조업이 자꾸 바깥으로 나가게 되죠. 주로 중국. 중국은 미국의 중산층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반대로 미국은 부상하게 된 시간이 바로 지난 30년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기본적으로 오판했기 때문에 중국을 이렇게 눌러야 하고 기회를 사실은 놓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더 늦은 것보다 낫지만 그래도 이미 상당히 중국을 견제하기가 좀 힘겨워진 시대가 됐고 미국이 당연히 최강대국이긴 하지만 이제 혼자 힘으로는 중국을 완전히 뚝 떨어지게 격차가 나는 그런 상대로 대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동맹들로 하여금 같이 힘을 보태라라고 하는 거죠. 트럼프는 이미 2015년에 정계 입문하고 2016년에 대선 승리를 할 때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트럼프가 될지 꿈에도 생각 못했잖아요. 예. 제 자신도 지금 생각하면 참 무지했다고 반성이 되는데 정말 황당하고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랬는데 대한민국에서 전문가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충근 박사님만 트럼프의 당선을 예견을 하셨어요. 이충근 TV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개국 때부터 그래서 국제 정치학을 뭐 부전공 정도 되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봤습니다만 공부가 정말 많이 됐어요. 요즘 국내에서 국제 정치를 그런 시각으로 강의하시는 분이 많지 않고 굉장히 귀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트럼프 2016년 대선 승리는 미국 서민들이 기득권 PC주의자들한테 날린 쌍욕이다. 이런 표현을 한 사람이 바로 기수씨라고 하는 이분도 우파 논객의 한 분이신데 트럼프를 당선시킨 PC의 정체라는 책을 2017년에 내셨더라고요. PC주의가 뭔지 궁금하시면 이 책 한번 그렇게 두껍지 않고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political correctness라는 말의 준말인데 정치적인 올바름이에요. 윤리적으로 내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상대방 기분 안 나쁘게 하는 거.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겉으로는 뭐 약자 배려해야지. 우리가 피부색이 무슨 소용이야. 이런 식으로 대단히 멋있는 근사한 말을 하고 이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고 그렇지만 자기가 결정적으로 돈이나 시간이나 자기가 손해는 안 보는 하에서 그런 것을 그러니까 전형적인 뭐 강남 좌파식의 그런 마인드고요. 사실 우리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은 게 이미 아줌마라는 표현 못 쓰게 된 지 오래됐죠. 청소부란 표현도 못 쓰잖아요. 여사님 해야 되고 미화원 이런 식으로 그 말이 사실 팩트고 전혀 비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티를 그렇게 본인이 내고 싶어 하는 우리도 그런 그 일종의 피시주의에 우리도 젖어 있는 사회가 됐죠. 이게 이제 좀 더 극단적인 예는 이제 미국의 경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이제 제조업이 중국으로 빠져나가면서 중국은 크게 경제 성장을 했는데 그동안에 미국은 이제 그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공업지대가 거의 망가지면서 그 중에서 유일하게 그 국경을 넘나드는 그 초엘리트들이 있죠. 이들은 그냥 그 자기 사업체를 중국으로 옮길 때 중국 공산당하고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이 엘리트들, 공화당, 민주당을 막론하고 그런 그 국경을 넘나드는 뭐 통칭해서 우리는 뭐 글로벌리스트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중국의 그 부상과 더불어 승승장구했는데 미국에서 가족 건사하고 주말 교회 나가고 그다음에 이웃도 못 사는 나라도 좀 돕고 하는 이런 식의 미국의 중산층의 삶이 이제 특히 이 백인 블루 칼라 계층이 아주 진절머리를 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들의 울분을 알아주는 존재로 이제 트럼프를 본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제이디 벤스라는 부통령 이 사람이 84년생인가 그래요. 40 아직 만으로는 41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힐빌리라고 하는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으로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해서 전개의 그 입문을 하게 됐는데 그 미국의 옛날 공업지대로 번성하던 그곳 지금은 완전히 녹슬고 정말 실직자와 마약 중독자 그다음에 복지수당에 기대어 사는 아주 폐기된 사람들로 넘치는 그곳 출신 사람들을 미국에서 힐빌리라고 한답니다. 그 말이 백인 쓰레기, 백인 뭐 철새기 이런 비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제이디 벤스가 자기 자서전으로 쓴 거죠. 정말 지진이도 불우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 삶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개척하고 군대 갔다 와서 대학 가고 그다음에 예일대 로스쿨 가고 그다음에 이 책을 써서 유명해지고 정치인으로 성공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미국인들의 백인 유권자들 그 고학력이 아닌 일반 백인들의 그 울분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고 이 상태를 조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계에 입문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생각이 아주 비슷하고 다만 트럼프는 말을 아주 쉽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우리가 미국의 정치인 하면은 말도 세련되게 하고 멋있게 하는 그런 거 그게 정치인들이 멋이라고 우리도 오래 생각해 왔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자들도 사실은 다 PC주의적인 그런 말투였고 굉장히 위선적이고 그다음에 평생 미국은 그 하원 의원이 연방 하원 의원이 2년씩이라고 해요. 보통 20선씩 되는 사람들이 보통이고
그러니까 그냥 평생 그 아주 철벽들처럼 그렇게 사는 정치인들이 참 많은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서민들, 유권자들의 삶에는 별로 관심 없고 항상 국제 무대에서 멋있는 말이나 하는 이런 것이 이제 미국의 정치인들의 이미지가 됐던 건데 이제 그것을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세상을 이제 그만 정리하자라는 그런 큰 공감대가 미국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겁나는 게 없는 것은 자기가 사라져도 자기의 뜻을 계속 이어갈 그런 후배들이 충분하다라는 이런 자신만만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선거 펜실베니아 선거 유세 중에 총탄이 날아가서 부사일생한 있잖아요. 그걸 계기로 사실은 J.D. 벤스를 부통령으로 찍었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J.D. 벤스가 너무 강성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숙고를 했는 모양인데 그 사건을 계기로 확실하게 J.D. 벤스를 부통령으로 꽂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바로 지난 30여 년 동안 미국이 감당 불가능해진 탈레전 비용이 누적됐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체성 정치가 너무 미국에 과잉돼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피시주의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이거보다 조금 더 강한 버전이 워키즘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깨시민주의 되는 걸까요? 웨이크 깨나다라는 뜻을 갖다가 그걸 과거 분사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때 이즘이란 말을 붙인 건데 나는 깨어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거. 어떤 거 이제 상상이 가시죠.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그런 그러면서 남을 돕는다는 말을 하는데 남의 돈으로 세금으로 돕고 생생은 자기가 내고 하는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를 많이 담고 있다는 그런 비판을 듣습니다. 그래서 제 언어로 이 탈냉전, 지난 30여 년의 탈냉전 시대의 특징을 두 가지로 압축하면 저는 역사의 종언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돼서 피와 구분이 소멸됐다는 거. 우리는 요즘 간첩이 어딨어 하는 말,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요즘 좌파가 어딨어 하는 말이 지난 30년 동안 그게 보통이 됐고요. 그게 또 하나는 이제 서유럽이 망하는 법.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유럽이 정말 서유럽, 우리가 한때 동경하던 서유럽이 정말 힘들게 됐다는 거 아시죠? 예.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망조가 단단히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1차 대전, 2차 대전으로 거의 망한 거를 거의 미국이 마셜 플랜으로 부흥시켜서 그 다음에 안보 거의 미국이 나토의 30% 가량을 지원을 하면서 안보 비용을 대주고, 그러니까 유럽은요 1, 2차 대전 폐허를 딛고도 우리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이 역시 부러운 곳이었잖아요. 그 이유는 복지를 누리면서 너무나 근사하게 사는 모습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미국한테 기대요. 러시아 이미 소련 시대부터 70년대부터 유럽은 러시아산 에너지를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소련 시대부터 복지 예산 팡팡 쓰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건데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다 끝난 거잖아요. 트럼프가 이제 나토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중국 시장이 너무 기댄 거예요. 특히 독일 같은 나라는요 아주 전형적으로 원전 아주 이념적으로 탈원전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그거는 사실 많이 이렇게 대비책을 마련하면서 점차적으로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면은 할만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이념적으로 아주 빠르게 그다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독일은 이루어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러시아산 에너지 끊겼죠. 그다음에 중국 시장이 더 이상 안 먹혀들게 됐어요. 중국의 자동차 회사가 몇백 개예요. 그동안 독일 차가 지난 30년 동안 진짜 중국 시장에서 강물을 빨았는데요. 그게 이제 더 이상 독일 차를 사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이 왔고, 또 하나는 전기차 시대가 됐는데 독일이 거기에 제대로 대처를 못했나 봐요. 그 유명한 차의 대명사라고, 고급차의 대명사라고 불리던 이제 독일 차가 지금 이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게 돼버려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유럽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망하게 됐고 그 가장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 독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탈냉전 시대 특징은 저는 문화 마르크시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사라진 것 같은데 그들이 추구하던 그런 것은 사실은 얼굴만 바꿔주고 우리 일상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게 사실은 피시즘이기도 하고 워키즘이기도 하고 그런데 대체로 이런 것은 DEI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Diversity, 다양한, Equity, 평등, Inclusiveness, 포용 이거를 사회 모든 방면에 이거를 사람들한테 퍼뜨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는 사업상 백인이 더 필요하고 손님을 접대하는 데는 뭐 이런 사람도 필요한데 반드시 유색인종을 넣어야 되고 장애인을 넣어야 되고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강요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당연히 훌륭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기업들한테 자꾸 규제를 하고 경쟁력을 잃게 만드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표현은 전혀 안 하는데 바로 DEI나 친환경 정책 같은 것들이 사실상 반자본주의적이고 그다음에 반기독교적인 경향이 강했다는 것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거 공산주의가 추구하던 반자본주의와 반기독교가 사실은 말만 바꿨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의 아주 일상에 굉장히 근사한 그런 생각으로 우리 삶 속에 녹아들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과해져서 문제인 거죠. 군인이라면은 전쟁터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데 뭐 트랜스젠더 그다음에 그 군인이 잘 싸우는 것보다 더 다른 가치를 중요시하는 그런 것들을 DEI라는 그런 명목으로 군대한테 강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쭉 이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아주 굉장한 울분을 느끼고 자기 생각을 키운 사람이 바로 지금 트럼프 정부의 국방이 아니라 이제는 전쟁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피트 헥세스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책도 쓰고 했습니다. 그 소령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군대 생활을 통해서 미국 군대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그거를 자기가 굉장히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는 이렇게 자기 비용을 하고 있습니다. 탈냉전 글로벌리즘의 종식자가 나는 실제로 1월 달이었나요? 2026 다보스 포럼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실패한 이 모델을 내가 끝장내겠다. 그 다음에 마가라는 것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 말 처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철저한 말 같고 촌스럽고 뭐 그냥 굉장히 국가를 앞세우는 것 같은 우리한테 그런 선입견으로 다가오기가 쉬웠는데 다른 말이 아니었어요. 서민 중산층 잘 살리자는 말이었어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말을. 그 다음에 반엘리트주의. 그동안 유색인종이고 여자고 그러면은 학교 들어가거나 취직하는데도 다 가점이 되고 도움이 됐어요. 해리스 지난 대선 미 대선에서 해리스가요. 저는 그 유색인종이고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이 사람이 정말 승승장구했구나. 그 여러 인터뷰나 그런 공개적인 발언을 할 때 정말 그 실력 없이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많이 느끼게 하는 장면을 자주 봤습니다. 이 저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해리스 같은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유색인종이고 여자고 거기다가 뭐 장애 있고 그러면은 실력보다 고평가되는 그런 시대가 쭉 이어졌고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백인이면은 실력 있어도 밀리는 그런 그 역차별을 겪게 됐고 그런 것들을 이제 힐비니의 노래를 쓴 제이디 댄스도 많이 느끼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본인이 대변하게 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트럼프는 2016년에 마가를 내걸고 워싱턴 늪에 물을 빼자라는 그 대선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워싱턴이 원래 뭐 늪을 메운 곳이기도 하라 그래요.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워싱턴이라고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워싱턴 DC 하거나 그냥 DC라고 해야지 워싱턴이라고 하면 저쪽 서쪽에는 워싱턴주를 말한다고 하는데 우리말에서는 그냥 워싱턴 하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워싱턴의 그 뭐랄까 아주 세금으로 그다음에 고급 정보로 잘 먹고 잘 사는
엘리트들 그들을 미국의 서민들 중산층을 살리는 그런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각오였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문화전쟁이 엄청 살벌합니다. 미국도. 그것에 트럼프가 선공장에 선 거예요. 문화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는 역사전쟁하고 그 남녀, 젠더 이데올로기, 정체성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미국도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지난 2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퍼졌어요. 오죽하면 미국은 1776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태어난 나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1619 프로젝트라는 게 미국에 있어요. 그거는 흑인 노예가 처음 신대륙에 상륙한 날을 미국의 출발점으로 찾자 하는 그런 운동이 이제 미국의 소위 그 리버럴 쪽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이 됐고 이것에 대응하는 트럼프가 그래서 1.2기 때 1776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거에 대응했는데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본인 주장대로 부정선거로 이제 그 당락에 갈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이든이 취임한 당일날 이걸 폐지시켰어요. 1776. 그랬는데 트럼프는 또 작년에 취임하자마자 이걸 되살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역사 바로 세우기를 지금 치열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그 테마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대한민국의 건국사를 자부심을 가지고 그걸 확실하게 누군가를 설득하지 못하면은 정말로 나라가 거덜나게 됐다는 것을 잘 알게 됐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브 중에서 마이클 심피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분 뭐 주목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분이 미국 교포 사회도 어느 시대에 이민 갔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치 성향도 굉장히 달라서요. 엄청나게 아주 반대한민국적인 그런 경향의 분들도 많다고 굉장히 심하게 갈려 있는데 마이클슨 TV를 통해 가지고 미국 교포들도 미국을 좀 새롭게 제대로 알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관한 오해와 진실 이거는 이제 재작년인가 마이클 신 박사가 와서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사실 트럼프를 어마어마하게 악마화하고 또라이 악마화를 해왔기 때문에 국내외 주류 언론들이 다. 근데 그걸 우리가 다는 안 믿어도 그래도 웬만큼은 영향을 받아서 역시 좀 이상한 사람, 그 다음에 작법이 심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조금 고학력자일수록 트럼프를 삐딱하게 말하는 경향이 강한 거는 부인할 수 없죠. 그래야만 마치 자신이 지식인다운 교양인이라고 생각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트럼프에 관한 모든 그 세세한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두 개는 이제 이충근 박사님의 책인데 트럼프 시대의 미국과 세계 정치 이것도 우리 같은 그 비전공자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책이고 또 하나 가장 최근에 나온 건 질서의 소멸이라는 이 책은 이충근 박사가 투자 채널에 요즘에 이렇게 초청돼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서 했던 이야기들을 AI가 모아서 편집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냈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충근 박사가 본인이 감수는 하셨겠지만 사실 가장 정직한 게 돈의 흐름이라면서요. 말로는 근사한 말을 해도 사실 돈이 어디로 몰리는가를 보면은 사실은 정확한 팩트나 현상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투자 채널을 보면은 오히려 국제정치 같은 것도 우리가 주류 언론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히려 진실에 가까운 것들을 접하기가 쉬운데 이충근 박사님도 언제부턴가 이 투자 채널에 많이 불려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질서의 소멸이라는 제목인데 이충근 박사가 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소멸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소멸, 사라져서 왼쪽에 그 산수에 있는 소멸도 있는데 사실은 쓸어버리다, 청소하다 할 때 그게 소자의 소멸도 있는데 질서의 소멸, 그러니까 트럼프가 주도하는 이 질서의 소멸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한린전 그동안 수십 년 쌓였던 해착들을 쓸어버리는 그런 거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시더군요. 트럼피즘의 두 개치는 어떨까요?
딱 간단히 말해서 첫째, 중국 조용히 주저앉히기. 근데 트럼프는 그러면서 늘 시진핑은 좋은 친구고 늘 이렇게 말하죠. 그게 우리가 참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욕만 실컷 하면서 정작 그 중요한 그런 실리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트럼프는 역시 사업가답게 온갖 그 상대방의 압박과 지렛대를 다 이용할 땐 이용해도 철저하게 늘 좋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트럼프의 모든 행보는 대외적 행보는 궁극적으로 중국을 주저앉히는 것, 그것도 조용히 주저앉히는 게 목표라는 걸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고, 특히 뭐 이 대한 미디어, 유튜버 같은 분들에게는 아주 뭐 상식적인 것으로 이제 통하게 됐습니다만은, 특히 이따가 말씀드린 이란 전쟁 이번에 보면서도 이란 전쟁의 최대 지금 이란 전쟁으로 가장 망한 자는 이란과 함께 사실 중국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대내적으로 트럼피즘의 또 하나의 축은 뭐냐, 바로 역사 바로 세우기, 1776 프로젝트에 대항한 1776위원회, 그 다음에 젠더 규범을 재정립하는 것. 트럼프는 2기 취임한 날 미국의 성별은 2개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뭔 소리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미국은요, LGBTQ까지는 들어보셨죠? 근데 거기 X라는 게 또 있어요. X는 나를 규정하지 마. 킨 게 바이든 때였는데 이거 이제 트럼프 2기 때 없어졌어요. 근데 어쨌거나 미국 주장에 따라서는 남과 여 사이에 최소 54개의 성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걸 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뭐 수술해서 성별이라고 하는 거는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얼마든지 개개인의 의지로 선택하고 그걸 법적으로 인정받고 이것 때문에 남들한테 불편한 소리 들어서도 안 되고 이게 인권이고 라는 이런 식의 젠더 이데올로기가 미국에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팽배했고, 그 다음에 지난 20년 동안 미국 유학한 한국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대학 교수하고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특히 인문사회과학 전공자들은 다 이 영향하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동조적이거나 아주 깊이 빠져있거나 하는 수밖에 없죠. 이준석 의원이 한때 성중립 화장실에 대해서 마치 이게 왜 이상하냐고, 너무 당연한 거. 자기가 유학할 때 미국에서 딱 그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당연하게 마치 그걸 당연하게 생각 못하면은 미개한 것처럼 그런 분위기로 말하는 걸 봤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화전쟁 중에 또 하나는 친환경의 허상이에요. 친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닌데요. 이걸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 종말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기후 변화가 지난 100년 동안 뭐 1도가 올랐다. 이거는 이제 이대로 가면은 멸망한다라는 식의 굉장히 겁을 주는 거예요. 서울 도서관에 갔더니만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한쪽 서가가 기후에 관한 책으로 다 돼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무슨 연구기금 같은 거 신청할 때도 기후변화 끼워 넣으면 뭐 유리하다는 뭐 탄소 제로 뭐 이런 것이 일반적이었대. 우리도 지금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상식으로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게 됐잖아요. 그런데요, 이 지구는 지난 300만 년 동안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했고 지구변화는 지구에게 아주 아주 일반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다만 지금 오늘날 인구가 이제 살기 좋은 곳에 몰려 살다 보니까 분명히 우리도 어렸을 때 하고 기후가 좀 달라졌다는 건 느끼고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건 사실인데 그것을 이제 개선하려는 노력은 해야 되지만 이거를 앞세워 가지고 기업을 억누르고 하는 이런 식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화끈하게 친환경은 사기다라고까지 말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바이든 시대에 화석 연료, 미국은요 지금 셰일가스가 300년치를 가졌다고 합니다. 뭐 500년치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를 개발을 못하게 했던 거예요. 바이든 때. 그러면서 유가를 올렸고 유가가 오르면서 푸틴이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군비를 마련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 문제가 계속 오랜 그 과제였는데 결정적으로 행동으로 나서게 된 계기는 바로 유가 상승이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렇게 우리가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살면서 이렇게 이념 때문에 삶을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선거운동 하면서도 뭐 드릴 베이비 드릴 기억을 하시죠? 파세요, 파세요. 뭐 시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식의 구호를 외쳤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결정적으로 중남미에 미국이 한 20년, 30년 공들여온 거점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커요. 예. 그리고 중동 개입의 진위도 석유 때문이다. 베네수엘라 개입도 석유 때문이다. 엄청난 그 악의적인 그 평들을 많이 하는데 주요 언론들이 사실은 이번 중동 개입은 중동의 영구 평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것을 진전시키기 위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협정 주요 언론에서 잘 안 다루기 때문에 좀 낯서실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건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 3교가 다 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 종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그 구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 노력해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이 국교 정상화를 하고 대사관을 곧 그 오픈하기 직전이었는데 하마스 공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마스 공격이 바로 이 아브라함 협정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제가 국제뉴스 다루면서 이거에 관한 자세한 그 뉴스와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마스는 이란을 업고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가까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2023년 10월 7일 그 테러를 감행한 거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란을 이렇게 손보는 것은 중국의 1대1로를 저지한다는 큰 의미가 있죠. 이란은 너무너무 중요한 나라입니다. 중국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이란의 핵 보유라고 하는 게요. 자기들은 평화 목적으로 쓸 거라고 하는데 이걸 누가 믿습니까? 지난 40년 넘게 자기들은 핵을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기 위해서 한다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해왔고 미국은 큰 사탄,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핵을 몰래 만들면서 들키면 우리는 우리 보위 안보를 위해서 했다라고 그렇게 불러대는데 이란만은 핵 개발의 목표 자체가 너무나 노골적으로 사악하다고 이렇게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발언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란 핵 합의를요. 오바마 때 성사시켜서 제재도 풀고 그다음에 돈도 들어가고 했는데 트럼프가 2018년 1기 때 이거를 일방적으로 탈퇴해버렸어요.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란 핵 합의를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 매우 이란이 사실은 감추고 한 10년, 15년 후에는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민주당이 매달리는 식으로 이란을 구슬러서 핵 합의를 한 거예요. 요는 뭐냐? 핵 합의, 이란 핵을 그 위험성을 없앴다라고 생색도 내고 그리고 이란이 사고를 치는 게 민주당 정권 때만 아니면 된다 하는 이런 안이한 생각이 있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거를 도저히 그 자기가 보기에는 이란 핵 합의는 이거는 뻔하게 10년, 15년만 지나면 이란이 얼마든지 핵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합의 사항이었다. 절대로 이건 용서 못한다 하고 탈퇴를 해버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국은 지난 30년 동안 세계 경찰 역할을 하고 그것이 이제 파산 지경이 됐는데 앞으로는 미국의 역할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앞으로 역할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인류 문명사를 보는 눈을 한 가지 이렇게 제안할까 합니다. 저는 인류사는 크게 농경 문명과 해양 문명으로 나눠서 보면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농업 위주, 그 다음에 주로 대륙이고 넓은 땅, 대륙에서 농경을 오랜 세월 영위하다 보면은
굉장히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질서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되죠. 그에 비해서 상공업 중심의 사람들은 항상 원료나 시장을 위해서 새 땅을 개척하러 나가는 이런 모험 정신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농경 문명이 러시아도 농경 문명에 속한다고는 하지만 농경 문명의 끝판왕은 누가 뭐래도 중국입니다. 인류사 통틀어서. 그다음에 해양 문명의 끝판왕은 미국이죠. 네. 원래는 지난 500년 대항해 시대를 통해서 사실은 그 전에는 아시아보다 그닥 그렇게 잘 살고 우월한 문화를 가지지도 못했던 유럽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가 사실 우리의 의식주가 기본적으로 지난 500년 서구인들의 그 것들을 우리가 이용하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그 문명의 역전이 벌어진 것은 바로 이 해양 문명이 바다를 개척해서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해양 문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농경 문명과의 차이점을 보면은 우리가 중국과 미국이 왜 결국 끝내 대결을 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이거는 어느 쪽이 선하다 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다름일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어느 쪽이 우리한테 유리하고 우리의 삶 유리하고 우리한테 부작용이 적을 것인가라는 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농경 문명의 대표적인 마인드는 저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이런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해양 문명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그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저 끝에 땅이 있을지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 항해를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쪽박을 찰 수도 있고 대박이 날 수도 있는 대항해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그렇게 개척한 사람들에 의해서 처음에 포르투갈 스페인에 의해서 주도된 그 패권이 네덜란드로 넘어갔다가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넘어가고 그 영국의 그 해양 패권이 결국 지금 미국으로 넘어와서 지난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질서가 이렇게 마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2008년도에 나온 책인데 대항해 시대 좀 두툼한 책이지만 지난 500년 동안 사실 이 세상의 질서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해하게 만드는 책이라서 삼성에서 픽독서로 하고 굉장히 유명했던 책이고 우리나라 학자로서는 드물게 이 프랑스에서 유학하신 서울대 주경철 교수가 프랑스 유학하면서 네덜란드 도서관을 그냥 샅샅이 뒤져가지고 굉장히 공들여 쓴 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대륙의 끝자락으로 살아온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그런 책으로 꽤 유명합니다. 국가 운명이라는 거는 결국은 국가 운명이라는 게 바로 지정학인데 그거는 지적 숙명에서 유래한다는 이런 식의 것을 강조하는 책이 이거예요. 우리말로는 지리의 힘이라고 번역되는데 왼쪽에 보시다시피 원 제목은 지리의 죄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지리적인 위치가 주는 숙명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미국은 지리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곳이죠. 예. 에너지와 식량이 자급되는 나라.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양쪽으로 바다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안보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지금은 이제 위로 아래로 중국이 이렇게 영향력을 뻗어와가지고 얘기가 달라졌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은 이런 최고의 천혜의 환경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결국 미국 예외주의라는 말, 고립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이 굉장히 미국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 같은 말로 들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미국 예외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유럽은 그렇게 다닥다닥 여러 나라에 붙어 살다 보니까 거의 16세기 이후로 오늘날의 유럽의 국경선이 대체로 이렇게 그어진 게 16세기부터라고 하는데 그냥 이 중국 대륙을 치면 춘추 전국시대처럼 정말 전쟁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과 기근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분 질서 같은 보습의 속박과 좌절을 탈출해가지고 신대륙으로 온 사람들이 만든 나라잖아요. 미국은 결국.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유럽의 그 지지고 볶고하는 것에 그 휘말리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차 대전 때도 안 발려들려고 바둥거리다가 결국은 들어가서 수습을 했고 2차 대전 때도 버티다가 결국 미국이 가서 상황을 정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예외주의라고 하는 거 일찍부터 바다에 눈뜬 사람들의 나라, 개척 정신이 자유의 나라, 그 다음에 용감한 사람들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게 미국의 특징이고 그 미국 예외주의, 고립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책들 보면은요, 일찍부터 왜 그 바다를 개척한 것이 중요한지 말한 책들입니다. 이게 뭐 농경 문명과 해양 문명의 차이도 잘 말해주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트럼피즘의 도축축의 대외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을 일찍부터 트럼프는 최대 경쟁자로 파악했고 시진핑과의 관계를 늘 친하다고 표현하면서도 관세와 공급망 압박을 항상 협상 지혜들을 이용하고 있죠. 이제 트럼프 이외에 미국 지식인들도 뒤늦은 각성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2022년에 뉴욕타임즈에 이런 그 칼럼이 실렸어요. 시진핑 고마워요. 요든 뭐냐 하면 당신이 그에 깽판을 쳐줘가지고 우리가 중국에 대한 환상을 벗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고마워요 시진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미국뿐이 아닐 것 같아요. 만약에 시진핑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세련된 그 상하이당 쪽의 세력이 계속 중국의 집권자로 있었다면은 훨씬 더 우리는 그 쌍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많은 것이 어려워졌을 수도 있는데 그 경계심을 많이 가지게 했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역설적으로 고마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제 중동 개입한 거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협정의 진전 공간을 확대시키고 1대1로 저지한다는 의미가 제일 큰데요. 지금 국내 여론을 보면은 그냥 거의 트럼프 망해라 고사를 지내는 것 같은 분위기고요. 이란이 어렵게 됐지만 만만한 나라가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됐고 맨날 이런 뉴스만 나오는데 상황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은 더 이상 중동에 목맬 필요가 없어요. 에너지를 자급하게 된 나라가 옛날처럼 정말 그 중동의 에너지를 미국의 달러로 결제하게 하고 확실하게 미국이 에너지를 사올 수 있는 그런 곳을 가지는 것이 중요했던 그런 때하고는 전혀 지금 달라졌고요. 그래서 미국이 뭐 에너지 욕심이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건 전혀 말이 안 됩니다. 근데 트럼프 말을 요거는 이제 세뇌 탈출이라는 이분도 유명한 백모라고 하신 유명 유튜버의 채널인데 이것도 소개하고 싶은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은 미국하고 협상 안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트럼프 말로는 지금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온건한 사람들하고 우리 지금 이란 고위층들하고 얘기 나누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말이냐면요. 권위주의 체제일수록 대외적으로 망신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자국민들한테 그 체면 깎이는 거. 이건 자기들의 정권의 근거가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작년인가요? 무역 협상할 때 중국이 미국이 아쉬워서 우리한테 매달리지 우리는 뭐 절대로 우리가 먼저 만나자고 안 한다고 계속 자국민들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다 실무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거를 어떤 기자가 트럼프한테 탁 질문했더니까 잘 만나고 있어요 얘기했는데 기자가 중국에서는 부인하던데요 하니까 트럼프가 한 2초 정도 약간 표정을 치더니만은 당장 그 자리에서 거짓말하는 거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면을 살려주더라고요. 그래요? 그분들 가서 자기들 파일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 착오이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란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다급하게
휴전 요청을 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누가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밝혀지면은 혁명수비대가 지금 잔존 세력들이 거의 고위층은 다 지금 일하는 해군도 없고 공군도 없고 최고위층이 다 사라진 상태인데도 그 중간 극렬 부자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누가 미국과 협상하고 있는지를 알면은 그냥 안 될 테니까 이거는 이제 알려지진 않았는데 접촉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트럼프는. 근데 다만 이란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항복 표시를 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느 시점에선가 트럼프는 딱 정리됐다고 생각하고 그냥 손 털고 나갈 수도 있죠. 더 이상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절실한 특히 중국, 한국, 일본이 알아서 하세요. 지금 러시아 에너지를 못 사게 된 유럽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지고 지금 중동 에너지를 사와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호르무즈 해협이 그동안 전 세계 20% 원유를 그쪽에서 통과시켰는데 그 20%의 대부분이 한국, 중국, 일본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미국은요, 중국은 이란이 제재 때문에 제값에 못 파는 원유를 헐값으로 사서 그동안 아주 재미를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불가능해진 거죠. 그런데 넉살좋게 트럼프가 배 좀 보내라고 중국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국으로선 황당한 거는 보낸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보낸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보낸다고 하면 그동안 몰래 밀매한 거, 원유 밀매한 거를 자인하는 꼴이 되는 거고 어쨌거나 호르무즈 해협에 훨씬 더 절실하게 목매다는 건 중국인데 어쨌거나 이제 더 이상 헐값에 원유를 살 수 없게 됐다는 게 지금 중국으로서는 가장 뼈아픈 부분일 거라 생각하고 유럽은 이제 앞으로 미국산을 더 많이 사 쓰는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는 자국민들에게 자기 나라 에너지를 더 판로를 개척한 거니까 굉장히 칭찬받을 상황이 될 거죠. 자, 그래서 이란이 계속 최후 통첩이 지금 계속 미뤄졌는데 이걸 보고 트럼프가 또 겁먹고 물러났다라고 국내외 언론들이 그렇게 말은 하는데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트럼프가 고도 심리전일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우리 잘 만나고 있다. 난 이런 말을 함으로써 이란 내부는요. 어떤 놈이 만나고 있는 거야. 이 배신자 색출을 하기 위해서 지옥도가 펼쳐질 수 있고 근데 배신자를 찾으려면 지도층들이 만나야 되잖아요. 연락하고. 근데 그러면 발각이 되니까 목숨을 부지할 수 없으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지옥 같은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자꾸 최후 통첩을 연장시키는 거는 트럼프가 겁나서라기보다는 이란으로서는 공포의 연장이 되는 게 아닐까. 트럼프가 특히 그들이 전화했어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말이 이란 보통 사람들한테 들어간다는 거는 정말 이란 지금 잔존 지배층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겠죠. 자, 베네 전선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는 남녀 성 2개밖에 없다. 이거를 연방정부 기준으로 재정비했다는 거. 대표적인 건 여성 스포츠 관련해가지고 행정명령을 취임한 당일날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에는 여성 스포츠에 트랜스젠더 참여를 제한한 거. 이거 보세요. 왼쪽에 있는 저 사진은요. 이렇게 퍼포먼스를 했어요. 전국에 있는 그 여성 스포츠의 그 선수들을 불러가지고 행정 서명식을 하는데 이렇게 불렀고요. 오른쪽 사진에 보이는 그 왼쪽에 저 덩치 큰 사람이 여자를 자처하는 이제 트랜스젠더인데요. 남성일 때는 이 수영 선수가 남성일 때는 한 400등에서 500등 하던 선수였고요. 미국 내에서. 근데 여성 트랜스젠더로서 여성 스포츠에 참석해서 1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것을 대단히 시정해야 될 불공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또 미국에는 이런 성중립 화장실 이것 때문에 또 탈의실까지 이 트랜스젠더들하고 같이 써야 되는 트랜스젠더뿐만이 아니라 뭐 몸은 그냥 멀쩡하게 남성인데 나는 내가 여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는 여자로 인정해. 그렇지 않으면 이건 인권 침해야라 하는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그 여성들이 굉장히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의 젠더 규범의 혼란상으로 유명한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콜로라도주의 제빵사.
동성애 커플 결혼 케이크 안 만들어줬다고 고소당한 사람. 그다음에 워싱턴주의 꽃집 주인도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에 워싱턴주의 주 법무장관하고 그 해당 커플로 양쪽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필라델피아시에서는요. 그 위탁가정 인증을 대행한 카톨릭 사회복지국이 있는데 동성애 부부에게는 그 위탁가정으로 우리가 인증을 못하겠다 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시에서 그 계약을 끊고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요. 뭐 그 밑에 있는 버지니아 고교 불어교사와 오하이오 주립대 철학 교수는 뭐냐면은 이 학생이 자기를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명사로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는 분명히 남성으로 보이는데 자기를 여성 대명사로 부르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은 나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 어떤 사람은 그냥 굳이 그 사람을 되도록 이름으로 부르고 대명사로 부를 걸 자꾸 피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제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버지니아 고교 교사는 해직됐고 이 대학 교수도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건들이 뭐 결국 소송으로 가가지고 일부 승소도 하곤 했지만은 그거는 그 뭐랄까 제대로 이 문제를 바로잡은 게 아니라 뭐 과정상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예외 조항을 왜 안 살려라든지 이런 부분적인 것으로 정리가 된 거지 결코 이거는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을 못 낸 문제들이기 때문에 트럼프 진영에서는 미국 사회에서 이런 류의 것들이 지금 젠더 규범이 혼란되면서 벌어진 문제점으로 잘 거론하는 예들입니다. 그래서 그 울산대학교 이정우 교수가 쓴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책도 두껍지 않은 책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 좀 쉽게 접하실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라 내 성별을 X로 해달라. 이게 이제 바이든 시대에 있었던 X, 성별란의 X로 표시되는 사진이고요. 예, 이제 트럼프 얘기도 없어졌습니다. 자, 우리 사회의 고민은 이게 거의 남의 일이 아니게 됐다는 거죠. 퀴어 축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코앞에 와 있어요. 건강가정기본법 같은 것은 가족의 개념을 재정의하면요 동성 부부가 사실상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이 벌써 3번, 4번째 계속 발의되고 있는데 아직 그래도 통과는 그동안 쭉 안 됐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차별금지법 같은 거 만약에 통과되면은 정말 목사님들은 설교도 못하고요. 뭐 이 나라는 진짜 소송 천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우리나라 여가부가 영어 이름이 저렇게 생겼어요. 젠더 이퀄리티 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젠더 이퀄리티라는 말은 그냥 남녀 존엄성이 동등하다라는 의미로 착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남녀는 어차피 성별은 그거는 차이가 무의미하다는 거. 그러니까 생물학적 차이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미니즘 하면은 옛날에는 여성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거, 그 다음에 여성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거, 이런 거라고 생각해 왔는데 오늘날의 페미니즘은 지금 철학사주 중에서 가장 급진적인 무시무시한 그런 사상입니다. 페미니즘이라는 거는 여성을 위한 철학이 아니에요. 여성, 남성의 구분 자체가 의미 없는 거라는 거. 나를 남성이든 여성이든 나를 규정하지 말라는 거.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고 그걸 인정하라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우린 통별이라는 게 의미가 없고 너는 여자도 될 수 있고 남자도 될 수가 있어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유치원 초중고의 그 성교육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지난 10년, 20년 동안 많이 변해왔어요. 그것을 고발하고 잘 정리한 책입니다. 김용준 변호사님이라고 영국 그 변호사신 분인데 이 문제를 2권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그 Q&A 형식으로 다시 정리하신 책인데 이것도 지금 우리 한국의 이 젠더 문제에 관해서 우리 현실을 지금 알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끝으로 일본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거. 이 나카이치 사나이가
여자 아베로 불리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베가 추구했던 정책을 굉장히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은 뭐 아베를 전혀 내세우지 않고 있지만 아베가 꿈꾸던 많은 것들을 착착 실행 옮기고 있죠. 그리고 지난 그 조기 총선에서 일본 역사상 유례없는 어마어마한 압승을 거둬서 거의 뭐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인기도 지금 거의 뭐 70% 찍고 있어요. 트럼프를 그냥 뭐 대통령님 이런 식으로 안 부르고 그냥 포스네임으로 부를 정도의 그런 친근함을 보이고 굉장히 지금 그 눈에 띄는 행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지구상에서요, 나토 뒷바라지를 미국이 그렇게 오랫동안 했건만 지금 유럽이 당장 자기들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번 호르무즈 사태를 통해서 보인 그 태도는 정말 미국 유권자들, 납세자들에게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일본만 지금 그 미국의 심기를 가장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행보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우리는 아베에 대해서도 하도 나쁜 뉴스만 접해가지고 그부 또라이라는 식으로만 한국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사실 아베야말로 중국의 패권을 일찍부터 견진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태평양, 인도 태평양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트럼프 일기 때도 우리 같은 앞으로 안보 비용 더 지출하겠다라는 얘기를 먼저 꺼내면서 트럼프를 매우 감동시켰고요. 얼마나 이 트럼프가 아베를 깊이 신뢰하고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은 지금 아베 죽고 나서 그 혼자 된 부인을 때마다 안부 묻고 말하라고 초청하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극진한 그 교제를 해왔던 사람인데요. 그 아베 뒤를 이어서 다카이치 사나이도 트럼프와 함께 지금 새로운 세계 질서의 판을 짜는데 그 주역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다카이치 사나이에 대한 그런 보도도 너무나 그 부정적이고 악의적인 것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이거. 일본은 결국 자본과 기술 미국에 다 갖다 바치고 미국에 투자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결국 미국 시스템 내부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결국 종소가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미국의 아예 몸의 일부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본 기업의 미국 지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일본의 돈과 기술이 들어가서 아예 미국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잘라낼 수가 없는, 미국이 살기 위해서도 같이 살아야 하는 미국의 생명을 위해서 미국의 어떤 장기가 되는 그런 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일본은 국가의 방향성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미국의 장기가 되는 쪽으로 이들은 나아간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트럼프판 미일 신뢰 동맹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절대로 한쪽을 일방적으로 시혜적으로 돌보는 그런 게 아니라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다음에 서로 책임지는 운명 공동체적인 결합의 핵심이라는 것. 자, 대한민국은 과연 무엇을 내놓고 어떤 역할의 장기가 될 것인가가 고민입니다. 그래서요, 얼마 전에 루비오 국무장관이 앞으로의 시대에는 이제 트럼피안 라운드라는,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그것에 같은 라운드, 트럼프의 판이다, 그런 거죠. 한마디로 시혜적인 가치 동맹은 이제 끝났다. 호혜적이고 운명 공동체적인 신뢰 동맹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동맹의 개념도 지금까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단히 가치 중심의 느슨한 연대였지만 이제는 일방적 의존관계 없다. 그다음에 동맹국들도 안보 우산이나 미 시장의 접근권을 마치 당연한 권리인 양 그동안 여겨왔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호혜적인 거래, 자기 책임을 다하는 그런 신뢰관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다카이치의 외교 행보입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다카이치의 대미 외교 행보는 미 시장 중심부인 에너지, 일본도 에너지에 목매는 나라잖아요. 에너지 없으면 오죽하면 2차 태평양 전쟁의 시작도요. 중국 침략했다는 이유로 미국이 일본을 에너지를 제재한 거였거든요. 석유를 끊었어요. 거기서 이제 일본이 확 돌아버려서 미국을 들이받은 거거든요. 물론 치고 빠지려는 처음 계획이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아는 그런 전쟁으로 비약이 돼서 원자폭탄 맞고 전혀 다른 나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자꾸 일본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에 너무 익숙한데 전 일본 제국 시절의 일본과 지금의 일본은 마치 조선 왕조와 대한민국이 다른 것만큼 다르다고 이해를 해야 되고요. 우리의 번영과 미래에 일본과의 그 우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단일 종족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민족주의라는 말을 지금까지 많이 써왔는데 단일은 민족주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족주의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근대적인 신식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셔널리즘에 해당하는 뭐 영어로 독일어가 다 철자도 비슷비슷하고 발음 비슷비슷한데 이거를 일본인들 19세기 일본인들이 한자로 민족이라고 번역하면서 이게 무슨 혈연 공동체 같은 말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게 됐는데 원래 본고장에서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동맹이거든요. 이 공동체라는 의미가 더 강한 겁니다. 이념, 신념 공동체라는 의미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반일에다가 민족주의를 붙이는 건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반일 정서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매우 동경문명적인 그런 그 원한의 감정이 많아요. 반일을 우리가 한때 잘 이용한 적도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일본이 패망한 직후는요. 전 세계 그 자유세계가 볼 때 한반도는 일본의 일부였고 더군다나 일본이 협력한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 싫어했다. 일본에서 벗어나려고 우리가 이렇게 발버둥쳤다라는 걸 전 세계에 막 떠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승만도 기회 될 때마다 일본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했고 그럴 필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박정희 시대에는 그 산업화 시대에 여러 가지 고단함을 그래도 국민들을 엮기 위해서 제일 편리한 게 그 외부에 그런 적을 하나 세우고 이렇게 국민들을 이렇게 그 격려하는 것인 것처럼 어느 나라나 이렇게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국민을 단결시키는 시대가 어느 나라나 다 있었는데 우리도 그게 한때 필요했던 적이 있었지만 이미 시효가 지났고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것을 이 시대에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그런 현혹됐었다는 거 그거를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더 열심히 일본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뭐 심지어 좋든 싫든 일본과는 잘 지내야만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일본은요 세계 최대 시장 미국을 영유할 프리미엄 회원권을 매입한 거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들어왔고 혹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 조금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한 가지 오래된 질문을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외국 자본이나 기술에 의존한 단계를 우리는 한때 매판 자본주의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외국과 교역을 하면서 그 이익을 독점적으로 누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매판이라고 하는 중간 업자라는 사실 중국어에서 온 말인데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발전을 이런 매판 자본주의라고 항상 깎아내리고 자본주의를 망해야 된다는 논리로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거는 어느 외국에 종속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왔고 그 다음에 북한을 말할 때 못 살아도 진정한 민족 해방은 저런 거야 라든지 그래도 자주적이지 않아? 이런 소리를 아직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을 강하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왠지 조금 할 말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착각이라는 걸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여러분 진정한 민족 해방이 뭡니까? 외부와 교역하고 진출해서 성장해서 대접받는 게 그게 민족 해방이지 그게 자주지. 지금 북한처럼 사는 게 그게 자주입니까? 그 말을 뭐랄까 왜곡시켜도 분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한을 비교해봐도 진정한 민족 해방과 자주로 이루면 대한민국이지 북한일 수가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아유 뭐 이런 거 죄송해요.